2019년 1월 14일 우리는 리스본을 떠났다. 새해 첫날, 아직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던 그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럽으로 향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우리는 파리의 명물 에펠탑과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다는 앵발리드, 그리고 파리의 멋진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바트무슈를 타보았고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중세 마을을 간직한 몽생 미셸을 구경하고 파리를 예술의 중심지로 만든 루브르 박물관 또한 관람하였다. 그리고 나흘간 묵었던 파리를 떠나 스페인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 잊지 못할 시골 밥상과 양들의 행진을 보여준 피레네 산맥의 산골 마을 볼다라치에서 하루 쉰 뒤 중세의 슬픔을 간직한 톨레도에 들려 소코도베르 광장과 알카사르, 그리고 톨레도 대성당을 구경하였다. 온천의 도시 오우렌세에서는 조금은 으시시하고 당황스러웠던 숙소를 경험하였고 유럽의 모든 순례길의 종착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은은한 백파이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포르투에 도착해 포르투의 명물이라는 문어유를 맛보았고 항해왕 엔리케 왕자가 세례를 받았다던 포르투 대성당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차역이라는 상벤투역,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벨루 서점, 그리고 도르간다의 멋진 버스킹 공연들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리스본으로 오는 길에 우리는 포르투갈의 전통 배들이 수로를 누비는 아베이로와 줄무늬의 집들로 뒤덮인 코스타노바를 구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리스본에 머물면서 우리는 포르투갈 왕가와 대항해 시대의 슬픈 역사를 품고 있는 페나성과 포카고즈를 구경한 뒤 추억 속을 달리는 28번 전차, 그리고 산타루치아 전망대의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고 밤에는 파도 가수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산술집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에보다리로 유명한 몬다로 가기 위해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 다시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벌써 여행 일정의 절반 가까이 달려왔다. 어쩌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그동안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밥을 먹었고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갔었다. 그러나 보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실로 오랜만에 하루 세 끼를 한자리에서 먹고 모두 같은 곳에서 잠들었으며 같은 것을 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하루 24시간을 함께 다녔다. 어쩌면 그것만 해도 여행의 목적의 반은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리스본에서 롬다까지는 총 577km, 6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벌써 잠에 빠져 있다.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 다시 스페인으로 넘어오니 넓디 넓은 평원이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인근 휴게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혹시나 떨어질까 엔진 오일을 사서 차에 채웠다. 만원 더 비싸고. 그리고 다시 나와
이 스페인의 넓은 평원길을 다시 달렸다. 지평선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초록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그 넓은 평원, 그리고 그들 사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길. 차에서 보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바람이 만들어내는 살가운 소리는 멋진 음악이었다. 우리는 그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를 달리다. 잠시 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셋. 인증사진을 찍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그 그림 같은 길을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거대한 다리를 건너 제법 큼지막한 도시가 보인다. 세비야에 도착했어. 내비를 보니 세비야를 지나고 있다. 언제쯤 다시 올 수 있으려나? 콜럼부스가 잠들어 있다는 세비야 대성당이나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스페인 광장을 보기 위해 한 번쯤 머물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일정상 이 도시를 이번 여행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세비야를 지나 2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거대한 산악지역으로 들어가더니 산중턱 위로 론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론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해발 750m급의 거친 산악지대가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절벽 마을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기원전 로마 시대부터 군사적 요새로 사용되어 왔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우 경기장과 두 산악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대표적 관광명소 누에보 다리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며 스페인 내전 시기에는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죽여야 했던 우리네 6.25 전쟁 같은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고도 한다. 도시에 들어서니 론다를 상징하는 하얀 건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숙소 주인이 알려준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한 뒤 짐을 들고 숙소를 찾아 나섰다. 열쇠 문제로 잠깐 고생을 하고 숙소가 예상보다 좁아 보이기는 했지만 하룻밤이니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쓰였다. 뭐 어쩌면 나만 그랬을 수 있다.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 누에보 다리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여기저기 식당들이 많으니 저녁 걱정은 없을 듯하다. 구글맵으로 방향을 잡고 한동안 걸으니 우리는 금세 그 유명한 누에보 다리를 볼 수 있었다. 1936년 쿠바와 필리핀을 두고 일어난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당시 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경제대공황까지 겹치자 한때 전 세계에 방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던 스페인 국민들은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유럽 사회 이곳저곳에서 탄생한 다양한 정치적 이념들이
그들 사회로 썰물처럼 밀려 들어갔고 그들 이념들은 스페인 국민들을 뿔뿔이 갈라놓고 있었다. 거리의 수많은 연설가들은 마치 자신의 이념이 정의냥 떠들고 다녔고 각자의 이념을 주장하는 정치인들과 군부 세력들은 모두들 그들의 이념이 세상을 보다 좁게 만들 것이라 외쳐댔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이념은 스페인 전체를 유령처럼 떠돌며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각자를 이념의 노예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이념이 자신의 가치관이라 여겼으며 그들 각자가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불과 2% 차이로 선거에서 이긴 인민전선이 내놓은 급진적인 정책들은 결국 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불러왔고 그 정책에 반발한 사람들이 군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결국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스페인 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던 국민파 측은 점점 파시스트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소련의 지원을 받던 공화파 측은 자연스레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다. 다양한 이념의 집합체였던 두 세력은 각자 반파시스트와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변질되어 갔으며 그들은 점차 극단적인 집단주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각자의 진영에서조차 그 이념이 다르면 서로를 숙청하고 보복하였다. 이곳 론다의 누이보 다리는 이 당시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가두고 죽여야만 했던 공개 처형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종군 기자로 참여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헤밍웨이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그때의 참상을 그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였고 헤밍웨이가 지피로 활동을 하며 산책을 하던 언덕길은 헤밍웨이의 산책로라 불리며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많이 힘들었지 뭐. 우리는 헤밍웨이의 산책로를 걷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투우장으로 향했다. 한적한 게 역시나 이미 늦은 시각이라 문이 닫혀있다. 우리는 다시 누이보 다리의 야경을 보기 위해 보다 나은 뷰포인트를 찾아 이동하였다. 마찻길이었는지 도로포장이 모두 자갈길이다. 골목길을 한참 돌아 내려가다 조그만 언덕 위에 있는 망루에 오르니 이제 막구를 밝히는 누이보 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상상했던 만큼 멋지다. 우리는 여기서 인증사진을 찍고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저녁을 먹기 위해
한참 동안 식당을 찾아 헤맸다. 식당이 너무 많아 고르기가 만만치 않다. 우리는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골라 먹을 수 있는 한 타파스바에 들어갔다. 역시 잘 골랐다. 양도 푸짐하지만 맛도 기가 막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모든 식사를 다 비웠다. 식당을 나와 다시 걷는데 우리는 그동안 맛만 봤던 한 한옥 가게를 발견했다. 생각해줄게. 정육점과 비슷하긴 한데 좀 신기하긴 하다. 우리는 약간의 함흥과 와인 한 병을 산 뒤 다시 룬다의 밤거리를 구경하며 숙소로 향했다. 오늘 저녁 우리 숙소에선 조촐한 와인 파티가 열릴 것 같다.